경제 뉴스 쪽 살펴보고 있는데 불닭볶음면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공장을 또 늘린다고 신규 수요에 대비해서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네요. 저 또 예전에 요로 관련 요 비슷한 뉴스들이 왜 항상 많지 않았습니까? 그 뭐죠? 버터 무슨 저 감자칩인가? 허니버터 감자칩인가 하여튼 그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수출이니까 또 약간 얘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악몽이 또 살짝 떠오르긴 하네요. 하여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제 뉴스들 막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또 잘 내려야 될 텐데 뉴스 보면 너무 헷갈립니다. 그렇죠. 예. 매일매일 또 이걸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 매몰돼서 예.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막 복잡하게 시장을 하다 보면은 예. 지켜보다 보면은 이게 뭐 어디로 가는 건지 시장에 훅 빠져버려 그냥. 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뭐 또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올라가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내 건 있고 그럼 막 가야 될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또 고점이면 어떻게라는 고민도 있고 주식시장이 늘 그렇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단순화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단순화해야 된다. 네, 너무 복잡하게 이걸 하면은 이건 설명하는 사람들이나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네. 투자는 그것을 복잡한 것을 이해한다고 이퀄 수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내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많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정프로님도 많이 느끼시나 보죠. 그리고 뭐 여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일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안 좋은 뉴스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스트레스가 정말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네네네. 제가 성향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잘해요? 그러지 못해서 뉴스를 보면은 너무 좀 화나는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화가 점점 이렇게 쌓여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주말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심플해지려는 노력.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군요. 예, 뭐 장중에 또 뭐 조금 흔들린다 싶었더니 뭐 또 다시 기일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 주에 월요일 빼고 다우는 내리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과 S&P 500은 연속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좀 있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뭐 CPI 둔화에 의해서 PPI 둔화가 됐고요.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CPI는 어저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PPI도 전월비 0.2%로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네. 그런 가운데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게 실업보험 청구 수가 나오죠. 24만 2천 건으로 나와서 23년 8월 후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CPI 둔화되고 PPI 둔화되고 실업률은 늘고 실업률은 느는 거잖아요. 이번에 3.9에서 4.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경기 둔화의 지표가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나 뭐 시장 유동성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아주 뭐 좀 어려운 분들 빼고 전반적으로는 연착륙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탄하다,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봐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하튼간에 경기 둔화 지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 경기 관련주가 많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빠지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미국의 시장하고 되게 다르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빠졌습니다. 지금 네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뭐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때문이냐? 섹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각 3조 달러씩 지금 시총이 되는데 그들 종목이 지금 계속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 애플은 0.55%더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5%나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요즘에 뭐 강하게 오르진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들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하루에 5%막 올라서 30% 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네, 그런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섹터와 그쪽에 관련돼 있는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네. 그렇지 않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국면 또는 침체 국면 뭐 이렇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꽤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가 4.24, 2년 만기가 4.70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및 기술주들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요. 뭐 당연히 엔비디아 그 자체 애플 뭐 나와서 애플 신고가 내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라클이 급등했죠 어제.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말고요. 어제 아침 끝난 시장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는 브로드컴이 12%나 상승을 했어요. 소스 반도체는 1.4% 그렇고 지금 어도비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시간에서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16%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그 자체야. 그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으로 좋고 엔비디아만 계속 추종해야 돼. 이게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엔비디아의 효과가 있는 주변에 있는 데이터 센터, 뭐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AI라는 이름을 필두로 해서 전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지수는 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S&P 500 지수가 5,433이거든요. 올해 월가에서 S&P 500이 최고 높게 본 데가 5,000 원래 400이었다가 5,600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달에 5,600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5,600이면 지금 뭐 이게 몇 포인트입니까? 200도 안 되잖아요. 200도 안 되니까 200이라봤자 4%도 안 되는데요. 참 많이 와 있는 상태다. 제가 보니까 제가 느낄 때 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거기서 딱 2배 더 가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많이 왔어. 그러면 또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고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지고 그러잖아요. 와.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수 플레이는 좀 위험한 단계에 오지는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모두 다들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는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래 그 즈음에서 딱 맞추지 못했지만 그 즈음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군중이 걱정을 했던 그 시기에 가보면은 그때쯤이 그래도 바닥이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는 좀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종목은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설령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종목은 종목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 같아요. 너무들 막 걱정하는데 거기서 더 올라. 그럼 우리 걱정이 허황된 거였나? 너무 괜한 걱정했나 하고 더 올라갈 때쯤이 그때 이제 터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흔히들 그래요. 흔히 그렇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 있고 아래로도 마지막에 하나 급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걱정을 타고 뭐 시장이 오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투 맨 꼭지를 맞추지 못하고 맨 아래 바닥을 맞추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즈음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강합니다. 결론 강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면은 옵션 만기일에 좀 사다가 끝나고 나서 파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또 사줬어요. 다음 주 가서 도로 팔아버리면
야 이거 우리 또 통발에 걸린다 통발에 갇혀서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양호하게는 끝났습니다. 어제 코스피 0.98% 코스닥이 0.08%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이 약했던 거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랬고요. 미국의 나스닥 및 반도체 주도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 1.32% 갭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아침 출발보다는 낮죠 지수가. 네. 그래서 살짝 아래 막바지막에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냐면 동시만기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동시만기에 2시, 3시 제가 그렇게 체크를 많이 하는데 동시만기 네. 때는요. 만기 수급이 어떻냐면 기관들은 차익 거래에 약 5,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한 3천억이었다가 나중에 팔았어요 다. 그래서 기관들은 매도로 나왔는데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예요 막판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약 6,2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내면서 끝난 네.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만 우리 보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삼성전자가 막 폭동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서로 반대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비채 거래로 사주지 않았다면 시장은 다 쭉 내려왔겠죠 다시. 우리 동시만기에는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들어와서 양호하게 흐름을 줬고 이제 끝났다. 이제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이나 샀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1조 4천억을 팔았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산 것 중에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삼성전자가 9,500억, 하이닉스가 3,500억. 그러면 어제요? 예, 1조 3천억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 1조 3천억을.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시장도 반도체 주도로 반도체 종목을 오르잖아요. 근데 우린 또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니까 패시브 자금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뭐 이쪽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고점을 좀 낮추긴 했지만 2.75%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3.16% 추가적으로 올라서 지수를 좀 올려서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이것도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LG엔솔로 인해서 폭락했다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박스권이 있어요. 이 박스권이 2,600에서 2,800인데 이걸 넘기기가 참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었던 이런 노란색 박스는 여러 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달러너스가 올랐을 때 우리 시장이 어땠나 이거 설명드린 거고요. 아무튼 요거는 뭐 지금 오늘 논할 바는 아니고 이 2,800 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전에 한번 2,800 돌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시황관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도 많고 실망론도 많지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걸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 가볍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이 추세를 볼 때 추세에 옆으로 행보했던 또는 직전에 저점 또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저항 또는 지지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직전에 한번 12월 말에 있다 1월에 폭락했다가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월 달이거든요. 2월 3월에 돌파했어요.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올라서서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거래되다가 2,800 돌파 시도를 누가 했냐? 삼성전자가 했어요. 그때. 네네네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도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지수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2,800 근처까지 다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을 레벨업했던 그 두 가지 요인인 밸류 프로그램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주가하고를 봤을 때 밸류 프로그램은 처음에 나왔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은행주와 시가총액 높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멈춰져 있지만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관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표가 되면은 시장은 그걸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멘텀이 하나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예요. 이 직전에 2,800 돌파하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이때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한참 아래에 있는데 지수는 좋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물론 SK하이닉스나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그랬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는 지금 지수는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아래에 있으니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만 힘을 내주면 이번에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은 뭐 기관들 맨날 팔고 개인들 파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어제 동시만기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동시만기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동시만기가 되면은 그 전에 이미 롤오버 또는 청산을 많이 하다가 동시만기 전날과 동시만기 날은 좀 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다음 주 되면 좀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계속 볼 때 시장을.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사주는 모습을 나타내면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지수까지 보여드렸는데 네. 직전 고점까지 갔는데 그 돌파하면은 참 뭐 좋아질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좀 달라집니다. 돌파하면은. 그런 가운데 어제 화장품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일제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과거 2015년도에 중국향 내소비 얘기하면서 올라갔을 때랑 비교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과 그리고 음식료 아까 말씀하셨던 라면 뭐 이런 엊그저께는 국순당 상한가 간 거 아세요? 국순당이요? 네. 이제 K푸드에서 K 막걸리다. 상한가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요즘 분위기거든요. 국순당이 수출이 많이 돼요? 수출 많이 원래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이쪽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특히 대미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쪽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쪽으로 거의 앞에 K를 붙이면서 요즘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화장품 쪽에는 설명을 들었듯이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에도 남아 있고 또 2분기에 요번에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이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서 HBM, 전선이 올랐고요. 그리고 자원개발 섹터 및 테마도 같이 올랐어요. 그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런 유튜브 경제TV나 이런 거 보시면요. 사람들이 제일 거론하는 게 하반기에 기대할 쪽이 어디냐? 그러면 반도체다, 화장품이다, 전선, 변압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만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뀌어서 전혀 다른 데로 갈 거다.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기대는 하나를 기대하거나 또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 그게 뭐냐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올라와 주면 우리 쉽게 갈 수 있어요. 시장 자체는. 근데 2차 전지가 저점 형성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종목은 막 신고가 나면서 가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2차 전지는 아직까지 하단에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먼저 보고 가시면 SK하이닉스이고요. 이게 지금 이격을 벌이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만 그런 게 아니고요. SSD라고 하는 내노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SK하이닉스가 그쪽도 꽤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막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뭐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차트를 보면 명확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2,800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했던 직전에 3월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가격이 86,000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만 원 아래 있잖아요. 네. 지수는 다시 여기 왔어요. 지수가 여기 있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그럼 지수에는 이게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건 삼성전자 빠지면 빠질 거니까. 근데 네. 삼성전자가 다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올라왔으니까 위를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 별 이슈가 없어요. 보면은 중국 실물 지표, 미국 실물 지표, 호주 통화정책회의, 수요일 날 미국 휴장이에요. 미국 휴장이고요. 이게 노예 해방일인가 뭐 그런 휴장이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영국 통화정책회의, 중국 LPR 뭐 있고 이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번 주에 비해서 빅 이벤트가 없죠. 빅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없으면 동시 만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다음 주는 결국은 빅 이벤트 없이 그 중간에 또 휴장도 있어.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매크로 지표나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종목별로 뭐 어떤 데는 청산할 거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청산하는 쪽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쪽은 이번 기회에 뭐 사야겠다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이런 수급으로 계속 그냥 종목으로만 움직이겠죠.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역시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제도 보면은 몇 개 종목이 올라간 거이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쭉 설명을 드렸지만 선물없이 동시 만기 양호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섹터 호황 속에서 우리 국내 반도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럼 지수가 안정이 되면 개별 종목은 더 화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최근에 동향, 경향 또는 패션을 봤더니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 당시에 유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요즘에 유상증자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하면요? 급락하죠. 그 떨어져야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사원 대리 시절에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게 트렌드- 유행이었어요, 그게. 네. 무상증자하면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 좋죠. 좀 올라요. 네. 많이 안 올라요. 근데 한때 무상증자 막 발표할 때는 무상증자 하면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랬습니다. 상한가 여러 번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요. 네. 요즘에는 뭐 공급계약 체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약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 데이터 딱 나오면서 이게 세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일 날, 11일 날, 그리고 21일 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쫙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꼼꼼히 보고 거기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막 그쪽으로 수급이 가는 이게 유행이니까 네. 유행은 따라가야 됩니다. 아. 패션은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매도를 금융위에서 어제 회의를 해서 3월 30일까지 내년도 3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부차익 공매도나 아니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례적이죠. 날짜를 지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해외 IB들이나 해외에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공매도에 들더라고요. 대해서? 예, 가이드라인을 좀 주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어떤 날짜를 그래서 지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분기 트렌드포스에서 1분기 디램 매출이 전체적으로 5.1%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매출이 증가한 거거든요. 실제로 나가는 출하량이 증가한 건 아닌데 디램 고정 가격이 상승했고 그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당연히 더 늘겠죠. 같은 수량으로 팔더라도 가격이 네. 올랐으니까 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43.9%, SK하이닉스가 31.1%, 마이크론이 21.5%예요.
디램 점유율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늘면서 조금씩 줄었어요. 얘들은 조금 마이크론이 늘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쪽 HBM에 지금 신경이 너무 쏘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 확대보다는 이번에는 재고를 털면서 가격 인상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양사가 출하량을 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 가격은 13에서 18% 정도 상승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고 하반기 가면서 올 초에 어떤 분석을 많이 했냐면 이 반도체 섹터를 자 1분기에는 뭐 작년에 재고를 뭐 갑자기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재고를 쌓아놓으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잠깐 둔화되었다가 하반기에가 진짜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건 상황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인데요. 뭐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sektor와 시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 수령을 했고 2026년 가동 목표를 한다고 하고요. 이거보다도 4번 뉴스를 보면서 제가 삼성전자 뉴스를 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맨날 연구만 한데 맨날 TF 가동한데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10일 날 퀄컴, 11일 날 메타, 12일 날 아마존 CEO와 개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개별 회동 후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네. 이건 정말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 생각을 속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방송을 해야 되는데 삼성에 반삼성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막 또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방송하기 요즘에 힘든데 뭐 삼성전자가 이뻐서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이런 발언의 개념을 떠나서 그때까지는 뭐 TF도 야동한다, 뭐 HBM 우리 따라잡을 거다, 결국 들어갈 거다, 뭐 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뭐 삼성의 CEO가 뭘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분들이 퀄컴 회장, 메타 회장, 아마존 회장들이 CEO들이 그냥 만났나요? 사람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동의 결과가 글로벌 전략회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삼성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퀄컴, 메타, 아마존 예. 다들 뭐 칩 만들 회사들이네요. 예.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뭐가 나올지 한번 이렇게 지켜볼 만하다. 저는 이건 좀 좋은 뉴스로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뉴스 가져올게 말씀드릴게요. 뭐 가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의미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액이 약 125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고요. 예탁 결제원 기준입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이거 소개해드려서 3월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많이 간 것도 있지만 미국 주식으로 주가가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엔비디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예, 테슬라 그 다음이고 3위 애플인데 애플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엔비디아와 애플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증가. 왜냐하면 이 금액은 보유 현재 시가총액에 있는 그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많이 가졌다. 그래서 125조인데 중국과 유럽 주식은 감소했고요. 유럽 주식도 떴잖아요. 중국도 떴고. 근데 네.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쪽은 오히려 뺐고 미국 주식은 더 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미국 주식이 20% 증가했는데 전체의 해외 보유액의 90%가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좀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국내 보유액이 약 812조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보유액이에요. 2020년 64조에서 지금 125조 됐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계속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2020년 이후에 계속 샀어요. 이렇게 산 이후에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일단 편리해졌어요.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 막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뭐 좀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에서 나가서 해외 주식 총 보유 금액은 엄청나게 늘었죠. 2020년 이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낮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거는 불과 몇 년입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 가진 것 자체가 불과 몇 년이에요. 사실 해외 주식을 옛날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네. 해외 주식이 많이 좋았고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확실한 게 뭐냐면 쉬워진 거예요. 주식 투자하기가. 네. 이제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 오른쪽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입니다. 네. 2020년에 761조, 783조, 2022년도에 급락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빠졌다가 지금 812조라서 많이 늘었다라고 기사들은 많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외국인들은 어떤 매크로 환경이 확 좋았을 때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할 때는 좀 늘리거나 빠질 때는 있지만 우리 시장에 이 정도의 포션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건 차이점이다. 그렇게 저는 이걸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이면 3천 갈 때 아니에요, 그때? 예. 그러니까 3천 갈 때 네. 783조였고 지금 812조고요. 그러니 외국인들은 전체 글로벌리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 중에 이머징 자금이 있고 그 중에 한국 자금이 있고 한국의 일부를 그냥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시장을 막 선호한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한국 시장도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내 포션 중에 이만큼은 한국 시장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더 많이 들어와서 올리려면은 결론은 나왔네요. 우리나라 포션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에요, 정책. 네. 그 정책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의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기사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812조나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개인들은 해외 주식을 125조 갖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벌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의 여력을 가지고 해외 125조 산 거랑 해외 전체 그 금액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812조 산 거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엄청 많이 해외로 나간 거고 이들은 그 중에 아주 작은 금액만 우리 산 거예요. 네네네네. 이건 다른다. 그 시장 사이즈가 돈을 가지고 있는 보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유출이 있었던 거고 우리 시장의 유입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런 게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시장에 더 유인들이 많이 있어서 더 매력적인 시장이 돼서 외국 투자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하려면 금방 또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